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아직은 워밍업. 이제 슬슬 어려워져 볼까요? 개념 정리를 몇 가지 하고 갈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수업 내용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될 건데, 개발 사업을 할 때 아까 제가 주관 개선 사업은 국가가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시행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국가가 있는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다 주민들한테 개발권이 있어요. 주민이 보통 아주 부동산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 어떤 뭐 신길 몇 지역에 뭐 대우가 뭐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아, 대우가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대우는 뭐예요? 시공을 하는 거예요. 시공. 시행은요? 시행은 조합이죠. 그럼 조합은 또 누구예요? 조합원들의 구성체죠. 그래서 결국 조합원이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냐는 차이가 큰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아까 제가 보여준 것 중에서 대구 태평구역 있었죠. 거기에 뭐라고 됐어요? 신탁 방식이 있었죠. 그건 또 뭐예요? 시행권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네. 제가 재산이 한 1,000억쯤 돼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희망사항이에요. 네. 되는데 아 내가 내 재산을 신탁해야겠다. 바보죠? 왜 바보예요? 그렇죠. 내가 사면 되지 왜 그걸 누구한테 맡겨. 음마아파트를 야 국가가 내가 대신 개발해줄게. 그 음마아파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어 그러겠죠. 가 이러겠죠. 결국은 음마아파트 지역 주민 사람들은 스스로 개발하는 방식을 원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수익이 자기들한테 돌아오고 원하니까. 그죠? 개발이 안 좋은 지역들은 내가 개발하기 힘드니까 국가가 좀 해주길 원하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개발이 좋은 지역은 국가한테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누가 시행자의 권한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까 태평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현장이었거든요. 또 신탁사한테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왜 신탁을 맡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신탁 수수료가 한 80억 정도 잡혔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속도만큼의 비용을 80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30년 동안 같이 산 저 아저씨는 내가 못 믿어도 저 신탁사는 내가 믿는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이 주민들한테 권한이 있느냐 누구한테 권한이 있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공으로 개발을 하면은, 공공 방식으로 개발하면은 용적률을 더 주겠대요. 의미가 있나요? 주민 입장에서? 의미가 없죠. 자기들이 개발하고 자기들 용적률 더 주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는 내가 개발권을 갖고 있으면서 내 용적률이 높아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원들의 위치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청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청산은 조합원이니까 청산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지 않으니까 청산이 되는 거예요? 이니까죠. 네. 그래서 그러면 청산된다는 뜻이 나쁜 뜻이에요? 나쁘게 보통 알려져 있죠. 네. 이유는 그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조합원은 다 청산이 되는 거예요. 네. 입주 후에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 청산의 개념은 똑같은 청산의 개념이지만 사전 청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정당한 보상을 미래까지 값어치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게 현금 청산이냐 대물 청산이냐 또는 보상이냐 이런 개념이 좀 우리는 잡혀 있어야 돼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저기 어디 갔더니 몰려다니면서 부산 투자할 때 뭐 현금 청산, 난 그런 거 몰라도 돼. 뭐 그래서 상관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오랫동안 해서 내가 이거를 내 평생에 1년에 한 번씩은 투자를 하더라도 돈을 제대로 벌고 싶다고 하면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 등이 개발할 때는 보상의 개념인 거죠. 나는 받는 거니까. 근데 그때 받을 때 보상을 미리 받으면 대물 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 보상이 되는 거고, 보상을 미리 받지 않고 나중으로 받으면 그건 환지 처분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는 요즘에 와서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뭐 어느 날짜 이후면은 뭐 권리산정 기준에서 제외가 되고 뭐 어느 날짜 이후면은 아파트를 안 주고 투기가해 주고 해서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물론 다 정리는 해야 되긴 돼요. 공공개발 방식 어떻고 뭐 3080은 어떻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죠? 엄청 복잡하게 꼬아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원리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정법을 비롯한 소정법, 이렇게 구도심을 개발하는 법령에서 그걸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제한하는 방식이 총 4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 하나는 물건의 신규 생성 자체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물건이 만들어졌다. 이 물건을 인정한다는다. 네, 그 물건에 부동산으로서 권리를 인정하겠지만 재개발로 인한 어떤 권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조합원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냥 말 그대로 얘는 그림자 취급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권리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물건을 인정을 해. 그런데 아파트 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경우예요. 세 번째는 인정해야 해. 물건도 인정하고 아파트 배정도 인정을 해. 그런데 이 승계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게 지위승계의 제한이에요. 또 하나는 물건도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아파트 배정 권한도 인정을 해요. 승계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떤 몇 가지 조건식에 맞으면은 너 분양 신청을 하지 마, 아파트 신청을. 서류를 안 받을게, 그냥. 이걸 제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크게 물건의 생성을 불인정하는 경우를 권리산정을 불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권리산정 기준일로 봐요.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뜻은 물건 자체가 있다 없다 의 얘기지 현금 청산된다 아닌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언론 보도에서는 그걸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권리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 된다. 이거 아니죠. 현금 청산이 되면 조합원이 돼야 되는데 이건 조합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론 보도가 잘못된 내용인 거죠. 아파트 배정에서 제외하는 거는 분양 자격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90제곱미터만 안 되면 막 아파트를 안 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논하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 다 지역별 조례로 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은 90이고요. 부산은 60이에요. 뭐 이런 면적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이건 또 딱 그 지역마다 또 특성을 봐야 돼요. 또 재개발, 재건축이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중앙경선사업이 또 다르고. 조합원 징의를 승계하는 경우는 거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투기가해지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법령 한번 짚어보겠죠. 아파트 분양 신청을 제한하는 거는 뭐 5년 전환청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가 나중에는 법령을 보게 될 테지만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매듭을 짓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사업성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딱 상담료를 냈더니 상담을 좀 해줄 수 있겠냐. 그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돈을 준다는데. 네, 그럼 받아요. 딱 와서 하신 말씀이 우리도 어떻게 보세요? 어쩌라고요 제가. 네,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아마 예전에 이런 수업을 제가 이렇게 하고 딱 끝났어요. 질문 쓰신 거 있더니 어떤 분이 행당당 어떤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질문은 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 질문의 요지도 없거니와 그거는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한남 뉴타운이 5년 후에 살기 좋은 곳이 돼요. 이거는 미래가치 판단이에요? 현재가치 판단이에요? 미래가치 판단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저 5년 후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거는 미래가치 판단이 아니에요. 저거는 현재가치 판단이에요. 5년 후에 현재가치 판단인 거죠. 미래가치 판단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시간만 뒤로 돌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의 미래가치를 땡겨와서 판단하는 게 미래가치 판단인 것이고, 한 시점별로 판단하는 거는 그 시점에서의 현재가치 판단인 거죠. 현재가치 판단은 이용가치 판단이죠. 미래가치 판단은요? 개발 이익에 대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5년 후에 살기 좋아지겠죠. 한남 뉴타운이.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게 어쩌라고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3.3제곱미터당 1,000만원, 3.3제곱미터당 3,000만원.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평당 싼 거가 아니죠? 뭘 봐야 돼요? 위에 지어주는 게 몇 층 지어주는지 봐야 되겠죠. 그게 미래 가치를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니까. 똑같은 층수가 지어져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숫자가 적은 걸 봐야겠죠. 제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치 판단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 판단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오류동 어때요? 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답을 못 내려요. 근데 거기를 왜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거의 앞으로 개발될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가지고 오세요. 그 물건을 2개를 가지고 와요. 그럼 저는 이런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물건을 샀을 때 당신이 5년 후에 얼마를 벌 것이다. 부채도사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이 물건과 이 물건 2개 중에서 이 물건이 낫다는 걸 제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저는 값어치가 있는 판단이라고 봐요. A 물건, B 물건이 있어요. A 물건은 매매가 2억 3,500이고요. B 물건은 2억 3천이에요. 그러면 전세가가 1억 3천이니까 똑같이 초기 투자 금액이 얘는 1억 500 들어가고요. 얘는 1억 들어가요. 그러면 현재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은 A 물건이 500만 더 투자해야 되네요. 그죠? 근데 공시 가격은 얘가 좀 더 싸네요. 얘가 좀 비싸고. 그런데 예상컨대 조합원 분양가가 한 6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2억 3,500이 대지 지분이 16평이니까 평당 1,469만원이에요. 2억 3천이 대지 지분 10평이니까 평당 2,300이에요.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이죠? 네.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죠. 덥석 사는 거죠. 그죠? 전입률도 더 커요. 그죠? 상태도 좋아요. 무조건 A 물건을 사야겠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거죠. 보시면 이분의 공시지가 대비 추가 부담금이 4억 8천이고 이 사람은 4억 6,900이고 동일한 율로 했어요. 율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분의 공시지가 대비 분담금은 7억 2,300이고요. 이 사람은 6억 9천이에요. 이 사람이 훨씬 비싸게 주고 아파트에 입주가 돼요. 이 사람은 6억 9천에 입주가 돼요. 이게 좋죠? 바꿔줬지 아까랑? 그런데 이건 공시지가를 감정평가를 놓고 본 거예요.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더 나오잖아요. 보통 뭐 130%, 140%라고 알려져 있죠. 어떤 분은 뭐 책에도 자신 있게 썼더라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공시지가의 130%? 그런 공식은 없어요. 네. 그 공식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150%라고 기존했을 때는요, 이분은요 6억 6천에 들어가고 이건 6억 3천에 들어가요. 이 물건 좋은 물건이에요. 평당은 더 비싸더라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동일한 수식을 넣었을 때 동일한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더 좋은 물건이 달라져요. 왜냐? 밑에 보여드리는 이거는 무슨 계산법이에요? 더 크죠? 농사 지어도 더 큰 면적이면 더 수확이 좋겠죠. 공을 굴리더라도 축구를 하더라도 더 크면은 더 넓게 할 수 있겠죠. 더 크고 더 싸고 더 넓고. 이거는 무슨 판단? 현재 가치 판단, 이용 가치 판단이라는 거죠. 재개발지 건축은 무슨 판단이에요? 미래 가치 판단. 이 위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덥석 이걸 샀어. 재개발이 해제가 돼. 그러면은 꽝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봐야 될 게 재개발이 된다라는 걸 먼저 봐야 되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 번째, 그다음 비교 판단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추가 부담 금액, 감정평가 금액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앞에 숫자를 잃어버리면 뒤에 숫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잠깐 딴 생각하셨다면 계속 딴 생각하셔야 돼요. 뒤 숫자는 아예 몰라. 감정평가 금액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할 건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할게요. 감정평가 금액은 비례율이라는 공식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비례율은 왜 생겨났느냐, 의문점이 있어요. 비례율이라는 단어를 법령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어디에도 없어요. 도정법 1조부터 저 뒤에까지 다 찾아도 비례율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도 안 나와요. 어디에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비례율이라는 공식을 쓰고 있어요. 근데 97년도에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 지금 국토교통부의 전신이죠. 국토교통부 전신. 건설교통부 재개발 업무 지침에 보면 비례율이라는 표현이 잠깐 있었어요. 지금 사라진 표현인데, 비례율은 종전과 종후와 비용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단어가. 우선 첫 번째로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그 회사의 자산이죠. 그 회사의 자산을 보는 거죠. 자산은 그냥 만들어졌나요? 자본 가지고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여야 될 게 자본이죠. 자본을 가지고요, 어떤 일을 막 했을 거라고요, 그 회사가. 그죠? 막 컨설팅도 받고 물건도 사고 뭐 공사도 하고 했을 거라고요. 뭘 썼어요? 비용을 썼겠죠. 그래서 비용, 보통은 부채까지 포함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회사를 볼 때 그 회사의 건전성을 볼 때 자본분의 자산 마이너스 비용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재개발에서의 자본은 뭐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원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땅과 건물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자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법률 용어는 그거를 종전자산 가치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종전자산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우리는 자본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개념은. 그 다음에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 수익이 들어오죠. 그게 자산이죠. 그래서 분양 수익 들어오는 거를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후자산이 되는 거죠. 종후자산은 말이 어렵지만 일반 분양 수익 대금과 조합원 분양 수익 대금이 들어온 게 종후자산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공사가 있었겠죠. 철거도 했고 설계도 했고 그런 모든 비용. 그래서 자본 부분에 종전이 들어가고요, 자산 부분에 조합원 분양 수익, 일반 분양 수익이 들어가요. 그리고 비용 부분에 이 비용이 들어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자본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500억이라는 비용을 투여했어요. 1000억이라는 수익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비용 500억 나왔잖아요. 그쵸. 종전자산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본금의 시드머니를 알아야 이 사업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 수 있잖아요. 종전자산을 500억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똔똔이죠. 종전자산을 400억으로 했어요.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나오죠.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은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의 합이에요. 모든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 금액의 합을 내는 게 종전자산가치의 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종전자산가치의 합이 적게 나왔다는 뜻은 내 것도 적게 나왔을 확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 물건의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게 좋아요? 낮게 나오는 게 좋아요? 높게. 그렇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거는 높게 나오는 게 좋아요? 전체는? 여기서 답이 하나 나오죠.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것만 높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또 비례할 때 또 오늘 비례까지는 안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원리만 한번 파악해야 될 건데,
비료를 할 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비료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의미가 없어요. 예. 왜 그런지도 보게 될 거예요. 이 계산법을 가지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줄여도 돼요. 자, 껐다 킬까요? 그러면 이제 배웠어요. 이제 종종 자산가치 합계분의 종자산가치 마이너스 비용.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비례율을 정하는 거는 결국은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 실패된 사업이냐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됐다 못 됐다를 판단하는 거는 과정일 때예요, 끝났을 때예요? 끝났을 때죠. 네. 그러면 지금 하는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은 특이하게도 조합설 인가를 받을 때 즈음에 계략적인 분담금을 조합원들한테 고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업이 끝에 갔을 때 잘 됐을지 못됐을지를 미리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산을 했네요.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1억 감정평가 금액 나오고 당신은 5억짜리 아파트 받을 때 비례율 100% 나왔으니까 당신은 4억을 추분으로 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계속 분담금을 내세요. 이렇게 고지했어요. 그래서 짝짝짝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거침을 청구하고 인가받고 2주기 딱 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철거업자 불러서 철거 다 했어요.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막 파. 땅을 딱 팠는데 뭐 이상한 게 탁탁 걸리네. 딱 봤더니 고려청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야 돼요.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학계에 다시 보고가 이루어지고 학계에서 학자들이 인디아나 존스 모델을 쓰고 와요. 네. 삽 들고 와요? 붓 들고 와요. 네. 그래서 붓으로 파기 시작해요. 땅을. 그러면 이제 공사는 어마어마하게 길어져요. 이런 사례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사례를 보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마 제가 대한민국 최연소 재개발 지역에 이사했을 거예요. 제가 25살 때인가 조합에 이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추진하는 현장이었어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종암동이었어요. 종암동. 서울의 성북구 종암동.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나요? 네, 뭐가 나올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돌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추를 6군데를 했어요. 이렇게 쭉 뚫어요. 뚫었더니 저 위쪽에서 바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바위가 나왔을 때 다이나마이트 터트리고 또 뭐 있죠? 뭐 김, 사과. 왜 사요, 그것도? 이제 주민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고 이제 이런 계산 나온 거예요. 해서 했는데 실제 공사할 때 바위가 안 나왔어요. 네, 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바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적용으로 썼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돈이 굳은 거죠. 돈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그거 이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저분한테 나눠줘요? 안 나눠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저는 나눠줬을까 안 나눠줬을까요? 나눠줬어요.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계산을 미리 해본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하지만 법에서는 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 없는 계산을 왜 해야 되냐? 그래서 적어도 이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사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고,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냐고. 그래서 서울시가 표준안을 서울시 클린업 사이트에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계산해봐라. 그래서 이거를 저분한테 제시를 해라 하고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서울시가 클린업 사이트로 제시하는 게 2011년 정도 거예요, 제 기억은. 근데 저는 예전에 중개사 대상으로 수업 많이 했다 그랬죠.
2003년도부터 저는 이 수업을 했어요. 그럼 제가 한 내용을 서울시가 따라서 쓴 거냐? 그건 아니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나와요, 사실. 그럼 그 방법이 뭔지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감정평가의 우선 개념을 보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땅이 이렇게 개발돼서 여기에 500억이 들어서 1000억이 되었는데 요 땅의 값어치가 얼마냐를 계산하는 게 감정평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본이 얼마 들어서 부채 비용이 나와서 자산이 얼마 상승되는지 보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종전 자산을 계산할 때 종후 자산의 상승분이 반영이 되면 돼야 안 돼요. 기본계획 단계에서 또는 이때 단계에서 조합원들한테 당신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입니다라는 제시를 할 때 그 제시의 목적이 요게 당신의 자본금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 남았을 때 그걸 비례해서 얼마큼 나눠 가져야 된다는 계산하기 위한 건데, 이 계산을 할 때 요 자본금을 계산을 할 때 미래의 값어치가 반영이 돼서 계산을 하면 계산식이 꼬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에 대한 기대치로 가격이 상승하는 거가 종전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종전 자산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시세가 오른 것을 반영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고 나는 재개발 재건축에 반대하고 나는 나갈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조합원으로서의 어떤 미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쫓겨나는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보상에 대한 평가 방식과 종전 감정 평가 방식은 개념이 다르고 금액이 달라요. 이해됐죠? 그래서 더 큰 원칙에서는 종전을 평가할 때는요, 공부상 평가가 원칙이고요. 종으로 평가할 때는 실제가 원칙이야. 어떤 분이 재개발 지역에 단독을 가지고 계신데 마당이 크대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상담 받았더니 그러시더래요. 감정평가 많이 받으려면 묘목을 심어라. 그것도 과일수로. 그래서 마당에다 나무를 10그루 심었대요. 그거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네, 그건 의미 없는 짓이에요. 보상은 받을 수 있죠. 보상의 개념과 감정평가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감정평가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왔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도 하나 또 잡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더 복잡한 계산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줄여볼게요. 4명이 개발 사업을 해요. 공시지가를 뽑아봤더니 5억, 5천, 1억, 2억이에요. 나는 감정평가사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감정평가사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공시지가 띄워볼 수가 있잖아요. 주택가격 공시 띄워볼 수가 있잖아요. 띄워봤더니 5천만원, 1억 이러네요. 그러면 2억 이러네요. 그러면 감정평가는 무시하고 그냥 이 금액을 감정평가라고 그냥 생각해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이 지역의 일반 분양가의 전체 수익을 뽑아봐요.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난 이 지역의 조합 분양가 수익을 뽑아봐요. 그럼 16억이죠? 그럼 종가 16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뽑아야 돼요? 비용. 이 비용은 또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이것도 좀 이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단계를 계속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대로 보면 공시가 4억이죠? 그리고 종후가 8억이죠? 4억분의 8이죠? 네, 그러면 4 나누기 8이니까 2가 나왔죠?
요 2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2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나요? 8을 4로 나눈 숫자죠. 다르게 보면 어떻게 나온 거죠? 위의 숫자와 아래 숫자를 같게 만든 거잖아요. 4에다가 2 곱하면 8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2라는 숫자는 분모에 곱하면 분자의 숫자와 동일해져요. 만약에 4 나누기 3 하면요. 뭐 1점? 333 나오겠죠. 요 숫자의 의미는 요거를 이거로 나눈 숫자이기도 하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요 위에 거랑 같아지는 숫자죠. 예. 요거를 또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아까 공시지가에다가 이제 그 2라는 숫자를 곱해보는 거죠. 그러면 0.5는 1이 되고요. 0.5는 1이 되고, 요 1은 2가 되고, 4가 되고, 8억이 되죠. 그러면 같아지는 거죠. 분모와 분자가 같으니까 얘는 비례율이 100%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위의 숫자와 밑에 숫자를 같게 만든 숫자가 공시가 1억 나온 숫자가 2가 되는 거잖아요. 요 숫자가 감정평가액이라고 추정을 하고 조합원들한테 사업이 끝나기 전에 감정평가도 받기 전에 미리 계략적인 분담금을 제시해라 라고 서울시가 표준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서울시가 그렇게 제시하니까 많은 시도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2003년도부터 책에도 썼고 수업 때도 이렇게 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좀 더 복잡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렇게 자꾸 캐파를 늘려가는 거예요. 실전 사례인데요. 이거는 2005년도, 6년도쯤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합장이 되셔서 추진하셨던 지역이에요. 근데 방배 치우는데 10년 전 자료니까 금액은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 자료를 가지고 이걸 할게요. 여기는 조합원이 이렇게 1명, 2명 셀 수 있죠? 그래서 108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분모를 뽑아야겠죠? 네, 분모를. 분모를 뽑으려면 뭘 해야 돼요? 공시지가 뽑아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노가다를 시작을 해야 돼요. 저거 하나하나를 다 뽑아야겠죠. 제가 배웠던 97년도에는요, 부동산을 처음 배웠던, 저는 95년도 말에 부동산 시작했거든요. 제 사수가 그랬어요. 야, 들기소 갔다 와. 구청 갔다 와. 그러면 저거 다 하는데요. 한 일주일 걸렸어요. 지금은 워낙에 좋은 세상이니까. 이걸 다 이제 해볼 수 있죠? 다 띄웠어요. 띄웠어, 다. 그럼 굳이 이거까지 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왜요? 우리가 다루는 상품이 지금 새우깡을 사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돈이 5억, 10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97년도 배웠을 때 이거를 만드는 자료가요. 그때 당시 돈으로 기본 한 500천 원이 들었어요. 왜냐면 듣기 돈은 다 띄어야 되고. 예. 뭐 다 서류 다 띄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돈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안 된다고. 제가 해보니까 현장에 한 3, 400 정도면 되더라고요. 저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하니까. 설계까지는 안 되니까. 근데 하여튼 해야 돼요. 해서 우리는 뭘 했냐면 공시지가를 다 뽑았어요. 공시지가가 10년 전 공시지가예요. 쫙 뽑아진 거죠. 그럼 공시지가의 합을 내는 거는 누가 해줘요? 엑셀이 해주죠. 엑셀이 해줘요. 그럼 그 다음에 뽑을 게 뭐예요? 면적을 뽑아야 돼요. 면적 뽑는 이유는요? 종후재산가치 뽑기 위해서 그래요. 종후재산가치를 뽑으려면 분양 세대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분양 세대수하고의 관계가 제일 큰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지 면적, 두 번째는 용적률이겠죠. 그래서 제 첫 번째 대지 면적을 뽑아야 돼요. 대지 면적 뽑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뽑아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뽑아야 될 게 정밀계 용적률 뽑아야겠죠. 용적률은 상상치로 뽑으면 안 돼요. 현행 법령을 토대로 뽑아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는 많은 현장들이 전부 다 상상들을 하고 계셔요. 재개발 지역이나 또는 재건축 지역에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거는 상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인센티브 용적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개 용적률이 200%면 그러면 200을 질 수 있잖아요. 그죠? 연면적 200을 질 수 있잖아요. 머리 좋으신 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건폐율 50%에 몇 층 질 수 있어요? 4층.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산수예요. 그런데 갑자기 국가가 야, 너희들 기부 체납해. 10평 기부 체납해. 그러면 10평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 산입을 위한 내 대지 면적은 몇 평이 되는 거예요? 90이 되는 거죠. 그럼 200 곱해줘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180이잖아요. 그러면 기부 체납해서 열받는데 내 연면적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렇게 기부 체납을 당하면 국가가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게 돼 있어요. 법령이 그래요. 그러면 야, 너 20% 줄게. 네, 그러면 2는 4, 20까지 29, 18 주는 거죠. 그러면 198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하게 줘요. 199.8 이렇게 줘요. 근데 관리체분 내역서나 이런 거 보면 용적률이 220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조합장님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구청하고 싸워서 용적률 20%더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오시죠. 좀만 다시 끌까요? 근데 이거는 인센티브 용적률이지 용적률이 상향된 게 아니에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 뽑은 이유는 뭘 보기 위해서 했다고요? 아까 대지 평수에다가 용적률 제하면은 총 연면적이 나오니까 건립되는 평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세대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오늘은 그것까지 계산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계산법은 또 따로 있는데 했다고 치고 계산을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세대수가 나와요. 세대수는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건립 의무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뭐 8대2, 재건축은 6대4, 뭐 임대아파트는 17%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그냥 스쳐가듯이 생각해 볼게요. 임대아파트 짓는 게 유리할까요? 안 짓는 게 유리할까요? 짓는 게 유리해요. 대부분 사업장은 다르대요. 왜 그러냐면 임대아파트는 건립 의무 규정상의 소형평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걔를 짓는 순간 걔의 개수만큼 대형 평수가 더 따라 나와요. 네. 이건 그걸 계산법은 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대별 기준은 세대의 개수에 대한 기준은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지나갈게요.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연면적의 세대수 곱한 면적의 기준이 아니고 그냥 개수의 기준에 국민주택 규모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규모가 6대4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우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맡기시면 돼요. 맡기면 그 뽑아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돈 얼마 안 들어요. 하지만 그 돈도 아깝다고 하면 내가 계산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계산을 해서 뽑아봤더니 이렇게 세대수가 나온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뭐뭐 나왔어요? 세대수 나왔죠? 그러면 아까 조합원 숫자 나왔죠? 조합원 숫자에 요 세대수를 빼면 일반 분양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분양가 잡아야겠죠? 분양가를 이거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얘기 아니에요. 일반 분양가 잡고요. 일반 분양가 잡고 조합원 분양가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조합원 숫자의 비율로 봐서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는 108명의 분양가를 잡고 그 세대수의 분양가의 조합원 숫자를 곱하니까 조합원 한 명당 한 명당 내야 될 돈의 합계 금액이 전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조합원 분양 수익이 나와요. 일단 뺀 나머지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좀 높게 잡아서 일반 분양을 했으니까 일반 분양 수익금이 나오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종전, 종후, 마이너스 비용 중에서 이 부분이 나온 거죠. 이 부분이 합계 258억, 2,580억이 나온 거예요. 나왔죠? 두 번째, 사업 비용을 추산해야 돼요. 이거는 다음번 수업 시간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법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좀 되게 전문적인 분야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분야. 너무도 많은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의 계산법만 알고 있으면 되죠, 우리는. 그게 왜 나오는지는 저도 건축하고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건축관계 전공하신 분들이 나온 그 계산식은만 있으면 우리는 거기다 대입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해보니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의 일반적인 정비사업비가 한 700에서 800 정도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750 정도를 잡아볼게요. 750 정도를. 그러면 아까 전체 면적의 750을 잡으면 총 공사비가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종후 자산가치 마이너스 비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는 뭘 뽑았어요? 종전을 뽑지 않았죠? 그냥 뭐를 추정했어요? 그냥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를 넣었어요. 그럼 당연히 계산을 해보나 안 해보나 이 위의 값이 클 거라고요. 네.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자. 해봤더니 위의 값, 종전 자산가치의 일반 분양가 수익, 조합 분양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의 합이 이 부분이에요. 아까 기억나시죠? 0.5 공시지가 나오고 2억 나온 사람이 분의 위에 걸 해서 나온 숫자가 아까 2였죠? 이거는 뭐 계산하기 쉽게 딱 떠져 나왔지만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숫자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왔어요? 3.71099550이 나왔어요. 요거가 결국은 요걸로 나눈 숫자이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곱해주면 위와 아래가 같아진다는 거잖아요. 와, 제가 오늘 설명 너무 잘하네. 설명 너무 잘하네. 그러면 내 공시지가에 그 숫자를 곱하면 나오는 요 금액이 우리는 뭐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권리가액, 감정평가 금액의 합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또 권리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에 곱하기 비례율 이거 아니에요. 권리가액은 권리가액이고 비례율은 비례율이고 저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감정평가 금액을 추산했어요. 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맞췄어요? 억지로 맞췄잖아요. 어디에 맞췄어요? 비례율을 100으로 맞춘 거잖아요. 네. 그냥 억지로 때문에 맞춘 거잖아요. 이렇게 맞췄을 때 내 권리가액이 추산한 금액이 나오면 아까 조합분양가 우리가 했잖아요. 조합분양가 나오고 거기다가 비례율 곱해서 하면 추가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비례율 숫자를 100으로 억지 맞췄어요. 이건 맞춘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이거는 의미가 없고. 요거 의미가 없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 895번지 다시 5, 요 번지는 감정평가 금액이 49억 8천만 나올 것 같고, 조합원 63평짜리 아파트 받았을 때 추가 부담 금액이 이거다라는 거 나오면, 아까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드렸던 거 있잖아요. 뭐 드렸죠? 쭉 가보자고요. 제가 제일 첫 번째 들었던 거. 이렇게 안 넘기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기억나시죠? 내 공시지가 얼마니까 제가 아까 뭘 뽑았어요? 나의 추정 감정가, 이건 매입가고 내 추정 감정가를 뽑았잖아요. 그죠? 앞부분에서 이렇게 뽑았잖아요. 이렇게 뽑았잖아요.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 알게 됐죠, 이제.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나왔으니까 추정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 나온지 알게 됐고, 그러면 이 물건은 추정 감정가가 얼마니까 조합 분양가 얼마일 때 일반 분양가가 얼마니까 얼마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일반 분양가가 크게 붙는다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야 우리 우르르 몰려가서 우리끼리 뛰어서 우르르 팔고 누군가 폭탄은 맨 마지막 사람한테 쥐고 있고, 이런 나쁜 짓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 물건의 값어치는 공시지가 얼마니까, 감정평가 얼마니까 2억 7천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나는 2억 5천에 넘기면 저 뒷사람이 2천을 먹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세가 5천만 원 오르면 저 사람 7천만 원 먹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폭탄 돌리기가 아니죠, 이거는요. 그런데 이것에 대전제가 있죠. 뭐가 있죠? 아주 큰 대전제. 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또 원점으로, 그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을 누가 하냐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시작점, 서울시가, 경기도가, 인천시가, 대구시가 너 해! 라고 하기 전에 나한테 그 권한이 있다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2017년도에 왜 만들었느냐, 그거를 개발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권한이 있는 조직.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개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민들 설득해서 내가 개발을 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 설득해서 프랜카드를 걸면 되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벌었을 수 있잖아요. 산타클로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나요? 그러면 그 지역이 좋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다른 그 물건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나요? 없죠. 피해자가 전혀 없죠. 그 지역은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제가 이제 큰 틀으로 설명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 그런 개발이 되는 지역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개발이 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아직 때가 안 탔어. 가격이 그대로야.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 이게 개발될 곳인지. 왜 저 서울시장은 왜 여기 개발을 안 시켜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그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는 방법도 몰라. 왜 몰라요? 바빠요. 예. 몰라.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역이 법에서 말하는 이런 요건만 해당되면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지역이 몇 군데일까요? 대략 전국에 1000단일까요? 만단일까요? 제가 보기엔 10만 단이에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저는 사실 이런 수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전 지식은 공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공유해요? 나 혼자 돈 벌어야지.
그렇잖아요.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왜 2017년도부터 그때서부터 드셨던 분도 지금 이서부터 듣고 계시지만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 그 10만 단위가 넘는 그 현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시행을. 그 조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조직을 만들려면 돈이면 되느냐?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이 메커니즘을 다 아시는 분이 필요해요. 이 메커니즘을 다 알고 그걸 실제 해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이 현장은 요건에 해당이 돼. 그런데 돈이 안 돼. 그럴 수 있죠. 돌려보면 요건도 해당이 되는데 돈도 돼. 내가 계산해봤더니 여기는 감정평가금이 2억 나올 것 같은데 매매가가 6천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가야죠 거기는. 근데 그 현장이 10만 군데야. 예를 들어서 서울만, 제가 보기엔 서울만 한 4, 5만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서울만 2만 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현장을 제가 95년도에 부동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95년도에 서울시, 2002년도에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거든요. 서울시가 기본계획 발표한 데가 300군데예요. 저는 거기를 다 가봤어요. 300군데는. 부산시가 재개발 기본계획을 2003년도, 4년도에 발표하는데 2004년도에 발표한 데가 111군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5년 있다 추가 발표한 데가 합해서 165군데예요. 전 다 가봤어요. 그 현장을. 네. 왜? 그때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다 가봤어요. 이제. 열심히 가봤어요. 서울 시내 300군데 재개발 지역을 다 가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한 군데씩만 가봐. 1년 걸려요. 저는 요즘은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평생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리는 거죠. 머리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각자들이 다 각자의 동네를 알고 계시잖아요. 다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수업을 끝낼 때쯤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고 하면은 그런 데가 보이실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야지 저한테. 근데 가지고 오면 사실 많이 가지고 오세요. 지금도. 가지고 오면 10개 중에 9개 버려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대박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가야죠. 아까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저의 자랑들 있죠. 네. 그거 다 그렇게 갈 거예요. 제가 찾은 현장들이 아니에요. 누가 찾았냐면 여기 계셨던 분들이 찾은 현장들이에요. 그게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딱 그 현장 찾아내셔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분석을 해봐요. 좋아요. 그럼 저는 바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나?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계속 가봐요. 그 현장만. 그리고 물건을 다 사요. 그 다음에 사람을 몰라요. 항상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 수업의 취지가 제가 지금 2017년도부터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수업의 취지가 지식을 나눈다기보다 방법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희 스타일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이런 말은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저한테 찾아오셔야 돼요. 어떤 현장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주가 수업 듣고 리필을 계속 듣다 보시면 그러면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다 잡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은 우리가 인허가권을 갖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정 권한을 갖고 가서 구청이나 시청에 지정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지나면 분명히 여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그다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두세 군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와요. 매번 그래 왔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전 또 가보는 거죠.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뭐 투자해야 되냐고. 제가 보기에는요, 투자할 데가 엄청 많아요. 속된 말로 돈이 없죠. 투자할 데가 없진 않아요. 근데 돈을 이렇게 놓고 있다가 여기 투자하려고 보면 이거 해도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했다가 더 좋은 데 나타나면 어떡하지? 괜히 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투자를 딱 해놓고
한 2달 있으면 어떤 회원이 더 좋은 지역을 꼭 가지고 와요, 또. 근데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좋은 지역들이. 그래서 저희 수업의 큰 방향이 지금 오늘 전체적인 맛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분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자격이나 입주권이 어떻게 나오고 안 나오게 되는지, 현장을 볼 때 그 현장의 요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복잡하잖아요, 이게요, 계산이. 이걸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5주 동안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녹화 마치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질문을 좀 더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줌 듣고 계신 분들도요, 그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녹화는 우선 끄겠습니다.